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시작합니다. 미국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출발했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만 0.2% 약보합, 그러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예상될 만한 지점과 레벨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또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즉 CPI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소식에 시장은 안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덜 수 있었고요.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를 또 한 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7% 넘게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6% 넘게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했고 특히 대장주들이 반등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콕콕 절세 전략에서는 도입 75년 만에 변화를 앞둔 상속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또 그에 따른 절세 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일부 완화되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상승세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안도하긴 이른 상황인데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폭풍 전 차분한 CPI 보고서일진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마감 상황부터 보면 다우지수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영향에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0.49%, 1.22%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인텔과 합작 투자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늘 6% 넘게 뛰어 올랐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애플은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자 오늘 2% 가까이 홀로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자 오늘 8% 가까이 뛰었고요. 브로드컴도 인텔로부터 공동 투자 제안을 받자 오늘 2.1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촉매제로 작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자세히 짚어보면 2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는 모두 예상치와 직전치를 밑돈 것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0.2% 오르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 수치도 2.8% 상승하면서 지난해 3%대 물가 상승률에서 다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3.1% 올랐는데요. 이 전년 대비 수치는 4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이번 수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은 전반적인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일단 CPI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주거비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고요. 또 최근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탓에 항공료가 4%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휘발유 가격,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고 또 중고차 가격은 0.9% 오르긴 했지만 전월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가격인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도 0.22% 오르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안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둔화는 일시적이며 다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입품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3월 이후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린시플 에셋의 시마샤스 분석가는 관세가 시행되면 적어도 일부 가격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은 몇 달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한 데다가 최근 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번 지표가 긍정적이긴 했는데요. 크리스 자카렐리 노스라이트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적어도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됐다고 했고요.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6월에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고 올해 약 3번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채 수익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이번 2월 CPI는 둔화됐지만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간밤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물가 불안이 일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자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7달러, 70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TSMC가 미국 팹리스 기업들에게 경영난에 빠진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압박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부담을 나눠질 일종의 동맹 모집에 나선 셈인데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이 제의를 받았고 제안에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하되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SMC가 모집 중인 파트너사가 모두 미국 반도체 기업이란 점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언급되는 회사들과 공동 투자에 나선다면 미국 반도체 산업 자존심인 인텔이 대만 기업에 넘어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인텔 파운드리 예비 고객사이기도 해 발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합작사를 통해 TSMC의 단독 지배력을 낮추는 동시에 지분율을 50% 이하로 한다면 각국 인수합병 허가를 보다 쉽게 받아낼 수 있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SMC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군을 늘려가는 가운데 파운드리에서 고전 중인 삼성전자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설계사들이 공동 투자에 나선다면 삼성전자의 미래 발주 물량 감소도 불가피한데요. 가뜩이나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삼성 입장에선 고민이 더 깊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장을 잃고 표류하던 인텔은 새 CEO를 임명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를 이끌었던 베테랑 립 부탄을 새 수장으로 앉히기로 했는데요. 인텔을 포함해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AMD 등 설계 전문 팹리스까지 주요 칩 설계사들이 널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왔고 지난해까지는 인텔 이사회에도 몸담아왔던 인물입니다. 일각에선 전임 겔싱거 CEO는 인텔 성골이기 때문에 사업 축소나 경쟁사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이었지만 탄 CEO는 태생이 외부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TSMC에게 요구 중인 인텔 파운드리 지분 매입 등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영 쇄신이 시급해진 인텔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인텔의 주가는 시간에 거래소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독일 폭스바겐이 요즘 잘 나가는 방산 시장에서 해답을 찾고 나섰습니다. 올리버 블룸의 CEO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용차 생산을 예로 들며 방위산업 진출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독일 공장 2곳의 활용 방안을 두고 방위산업계에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폭스바겐은 상용차 자회사 만트럭버스와 유럽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의 합작 기업 형태로 이미 방위 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상 매물로 내놓은 공장들을 두고 라인메탈 CEO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수품 생산에 적합할 것이라며 조건만 만든다면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등을 강구했지만 묘안을 찾는 데 실패했는데요. 사측은 한정된 시간과 재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스볼트는 중국의 CATL과 비아디,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 삼성 등과 같은 기업들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대항마로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산 배터리 의존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번 파산으로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배터리 산업 전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성비에서 밀린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인기가 차갑게 식은 데 이어서 무선 이어폰과 태블릿 PC 등도 줄줄이 토종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데요. 무선 이어폰의 경우 지난해 출하량이 3분의 1로 쪼그라들면서 시장 점유율 순위는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요. 판매 대수로 보면 1위에 오른 샤오미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칩니다. 경쟁자가 없다던 태블릿 PC도 같은 기간 점유율이 7%포인트 줄면서 화웨이의 선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는데요. 가뜩이나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지능 로드맵도 밀려 고민이 깊은데 가성비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챙긴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뒤쫓아야 할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화장품주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양회에서 내수 진작을 제1과제로 내세운 만큼 대규모 부양책도 예상되죠. 이런 가운데 코스닥에 상장된 형성그룹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중국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형성그룹은 자회사 HS뷰티를 통해 진행 중인 유통 사업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사업 진출 반년 만에 60억 원대 매출액을 기록한 만큼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해외 판매도 계속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수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SMCG 상한가 기록했고요. CNG 인터내셔널 26.18%, J2K 바이오 11.14%, 파미셀 8.7%, AS텍도 8%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들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들이 주요 소재 부품 공급국으로 한국을 꼽은 덕분인데요. 현지 시간 11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올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AI 등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6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정부는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그린 리소스가 25.05% 올랐고 HPSP 11.2%, FST도 10%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또 리노공업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올해도 호실적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비전이 9.22% 올랐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의 거래일 동안 로봇주가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T-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대규모 물류자동화 로봇 시장 공략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호재를 전했습니다. 먼저 시메스는 쿠팡과 물류로봇 자동화 솔루션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후로 강세 유지 중이고요. 유니퀘스트도 다음 주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인 만큼 올해 출시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젠슨 토르의 개발자 키트 전 라인업을 국내에 공급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T-로보틱스가 17% 넘게 올랐고 마음 AI 7.18%, 고영 6.83%, 시메스와 네페스도 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레이저옵텍이 특히 견인했는데 레이저옵텍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국 피부과학회 ADD에 참가했으며 주요 장비 중 하나인 헬리오스 785가 학회의 공식 레이저 핸즈온 교육 장비로 초청돼 시연도 진행했습니다. 학회에서 큰 호응도 얻었는데요. ADD가 미국을 대표하는 피부과학회이고 또 전 세계 의료진들과 업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학회의 공식 장비로 채택된 점에 투자자들이 집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힌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레이저옵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파인메딕스 17.39%, 라메딕텍도 10% 넘게 올랐고 제테마 8.7%, 아스테라시스도 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도 국내 증시는 중심을 잘 잡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땡큐 외국인, 오랜만에 외국인이 시장 상승을 주도한 날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흔들리는 와중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올해 미장보다 국장 수익이 좋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기대가 실제로 이뤄질지 오늘장 흐름도 궁금해집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1.5% 상승해 2,500 후반대를 회복했고 코스닥도 1.1%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인상과 철회를 오가는 관세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징후는 없다고 말을 바꾼 점,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성공적이었던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순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어제는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2천억 원 넘게 대거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5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13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121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어제는 대형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9개 종목이 상승부를 켰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4%, SK하이닉스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에 기여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반등한 데다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셀트리온 등이 2%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선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반등했고 시총 10위의 코오롱티슈진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어제도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등 나머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20전 내린 1,45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달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이후 환율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둔화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역외환율 1,450원대입니다. 외환시장 1,45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따뜻해질 봄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훈훈한 분위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2, 3분기 시장 단기 하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을 권고하는 바이콜 보고서를 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은 물론이고 수급 측면이나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 등 이벤트 측면을 모두 따져봤을 때 국내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IBK는 우선 수출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내 선행 항목으로 분류되는 신규 수주와 생산 항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흐름이 2, 3분기 국내 수출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일 것이란 해석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ERR, 이익 조정 비율이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적 하향되는 강도가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면 이 기대감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난 8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28조 5천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난 코로나 국면의 매도 클라이막스 국면과 유사한 과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30%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이 커진다면 매수로 전환되는 환경이 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럼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실적 회복 기대감이 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거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어제와 같은 외국인 그리고 반도체 주도 상승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 앞서서 오늘은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반도체 쪽이 강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시간외 거래에서도 관련주에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5종목부터 확인하시죠. 5종목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0.83% 오름세로 61,000원, LG유플러스가 0.19% 상승하며 1,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이 0.23%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7,37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 밖에 롯데쇼핑이 0.74% 오름세로 67,700원, 코롱인더가 0.78% 상승하며 거래가 32,35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은 코스닥 5종목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0.6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62,800원이고요. SFA가 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9,870원입니다. 그 밖에 동국제약이 0.59% 오름세로 15,330원, 컴투스가 0.7%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3,400원이고요. 골프존까지도 0.67% 상승부를 키면서 거래가 6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 부분을 어제 선 반영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주 상승세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소폭 약보합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CPI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고 여기에다가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테슬라 살리기 나오니까 테슬라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백악관 그 앞에다가 5대 예, 그렇더라고요. 예, 세워놓고. 사이버 트럭부터 해서 네. 거기다가 빨간 차에 시승 같이 하고. 네. 머스크랑. 저게 지금 나오는 화면에 지금 테슬라 그러니까, S인가요, 저게? 예. 예. 저게 무슨 테슬라 S. 테슬라 S. 예. 색깔을 좀 더 이쁘게 뽑을 수 있지 않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 넥타이도 빨갛잖아요. 나름 맞춘 거죠. 맞춘 예. 건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정 넘어서는 또 트루스 소셜에 또 글도 올렸잖아요.
그러니. 잠 안 자는 것 같아요. 어이. 관세 정책도 매겨야 대단한 되고. 열정이십니다. 보면은 저기 네. 저거 안 받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 월급 안 받고 하고 대통령한테 나중에 퇴임 후 나오는 연금도 네. 이렇게 그냥 그거 한다는 건데 뭐 돈 많아서 그렇다. 돈 많다고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 돈 많은 사람 중에도 인색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나저나 야 테슬라가 이제 한번 쭉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번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나서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오는 모멘텀을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은 또 태자라를 모셨죠. 네,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닉네임 마음에 드세요? 태자랄. 한국에서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한수가 얼마나 요즘 바쁘시면은 머리를 이발도 못 하신 건데 아니 이 머리는 잘랐는데 네. 다운펌을 못한. 뭐를 못 했다고? 다운펌 여기 이렇게 다운펌. 누르는 펌. 아 누르는 네, 거. 네, 네. 아니, 남자들 다 하는데 요즘 많이 바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화면에 보니까 우리 세 사람 다 상태가 안 좋으네요. 수면 부족한 수면 부족? 네. 아니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뭐 반등이 조짐을 보이는 대목에서 이제 나와 주셨습니다만 네. 이거 지금 그 동안에 한 2달 사이에 사연도 많고 이 안에서 지금 뭐랄까요 진짜 그 롤러코스터를 탔다고나 할까. 특히나 여기 또 레버리지 또 투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한국인들 많죠. 예. 네. 공매도도 엄청 많았고 그죠? 뭐 공매도도 사실 옵션 거래 네. 중에서 이제 풋옵션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공매도도 좀 늘어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생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테슬라는 본주가 있고요. 이제 파생이 있고 2배짜리가 있고 3배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양자 컴퓨터 주식 그 ETF 한번 기억나시는 게 있을 텐데 예. 네. 그 완전 청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3배짜리였나? 네. 예. 파생은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내가 욕심으로 나 그냥 이 정도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사는 금액으로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짧게 수익이 나서 먹고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네. 이 시간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파생의 구조를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ETF의 구조를 보시면은 사실 하락할 때가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테슬라 10% 떨어졌으면은 뭐 2배짜리 파생은 20%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테슬라가 본전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 일마다 이게 변동이 값으로 되기 때문에 매일의 변동의 값으로 되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렇게 나오면은 테슬라 본주 가격은 본전이 오더라도 예. 같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걸 위험하다는 걸 좀 확인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파생은 좀 뭐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좀 체크해 보죠. 일단 CPI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잠재운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네. 제가 CPI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좀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식품 가격을 요즘에 계란 가격 때문에 두드러지고 있다 예, 보니까 계란 가격을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 계란 가격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계란 가격이 딱 3월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쳐드린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3월 3일, 3월 초인데 3월 초 딱 되자마자 바로 수직 낙하하는 걸 그러네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네. 자 2월까지는 계란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할 때는 이거 좀 너무 그 계란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주거비잖아요. 네. 주거비에서 하락이 조금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뭐 아직까지 내려갈 룸 많이 있어야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계란 가격 때문에 좀 걱정은 했지만 일단은 지금 CPI까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조금 특이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CPI 발표 저렇게 그 전월이랑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네 가지 모두 근원이랑 헤드라인 전체 다 그 예상치 대비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바로 좋았었고 네. 채권 금리는 확 떨어졌는데 10년물 채권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바로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글쎄. 네, 그래서 아이고 뭐지? 그러니까 완전 뭐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네, 순간적으로 또 오리치. 확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뭐지?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그거 보다가 좀 늦게 들어가긴 했어요. 아 뭐지 했는데 제가 그 상품 가격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는 네. 그렇게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CPI 지표를. 네. 아 이거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닉 티밀하우스가 차트를 올린 거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좀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CPI 12개월 연율치로 좀 보자면은 네 이게 그 코어 굿즈가 있고 하우징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었던 이제 주택 가격이죠. 네. 그다음에 그 주거비 빼고 물가를 산정을 한 건데 가장 좀 얕게 돼 있는 파란색이 이제 갑자기 24년도부터 확 오르기 시작하죠. 네. 아 24년도가 아니고 이제 그 25년도부터 확 오르기 시작하죠. 어디 핵심제라고 되어 네네네. 있는데요. 네. 근데 저게 관세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저렇게 발작을 팍 일으켰던 거는 야 이거 채권 시장에서 CPI 그렇게 와 소리 지르면서 반응은 하지 않았던 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야 이거 관세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2월이 아니고 3, 4, 5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하락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10시 50분쯤인가? 이제 캐나다 쪽에서 좀 속보가 나왔었어요. 네. 네, 10시 53분쯤부터 나왔었어요. 제가 어제 봤을 때. 근데 그 캐나다 쪽에서 재무부 장관이 좀 관세 보복 관련해서 이슈가 딱 50분 이후로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나스닥이랑 다우 보시면 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는데요? 그 예. 126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철강 제품, 그다음에 예. 알루미늄 제품, 그다음에 미국 상품 추가로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른바 캐나다에서 보복 관세를 네, 매겼다. 네. 그래서 이게 3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네.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고, 뭐 캐나다는 뭐 이제 12시 자정 지나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상품에 대해서 298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네, 이제 네. 25%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 제품 목록에는 이제 컴퓨터, 스포츠 장비, 뭐 주철 제품 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딱 나오고 나서 확 떨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약간 채권 시장이 CPI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캐나다 보복 관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럼 저거 관세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좀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져야겠네요. 네. 그러면.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뭐 테슬라나 뭐 잠깐 조정을 받았었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크게 조정받았었던 뭐 팔란티어 이렇게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개별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기 한수석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나라가 지수가 많이 빠질 때 막 공포에 막 휩싸일 때 대부분의 또 전략가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까지 안 깨졌던 게 뭐 우리 한국 기업들 PBR 코스피가 0.8 PBR로 그 정도 오면은 그 밑으로는 안 가더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네.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무슨 전기차 부문 무슨 또 뭡니까 ESS인가 그쪽 얘기 또 휴머노이드 등등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감안했을 때 이 회사가 암만 그래도 이 주가가 이 밑으로는 안 간다 할 만한 레벨이 이렇게 있나요?
한수석 보시기에. 사실 그 주가 예측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여기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싸게 사지 말자. 비싸게 사지 말자. 네. 좋은 기업들이더라도 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내가 비싸게 사면 나한테 안 좋은 기업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물론 제가 2월 달쯤에 방송 2월 중순 좀 지나서 제가 방송 나왔을 때 300 완전 뭐 초반까지는 그때 보자라고 급하지 않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분할 매수로 담으신 분들도 아마 지금 손실이실 거예요. 네, 250이니까 그래도 손실이시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한 5년 됐나 이제 방송 나온 지가 그러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23년도 1월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23년? 1월. 그때 네. 뭐였죠? 그때 테슬라가 $100 갔을 때입니다. 아하. 108달러인가? 예. 저점이. 저는 그때 방송에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냥 저는 그때 한 매수- 250까지 갔다가 떨어졌을 때였나요? 네, 예. 거의 반토막 예, 이상 예. 뭐 났었죠. 101불까지 네. 갔네. 예, 네. 예. 뭐 $100 초반까지 네, 갔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완전 저점으로는.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욕 먹을 때가 저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요즘 욕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아.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욕 먹으면 또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질의 변함은 없다 보니까. 본질에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인도량 계속 적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1분기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 그냥 모델 Y 교체하고 뚝딱 바로 10만 대 생산하던 거를 뚝딱 10만 대 이게 안 되거든요. 병목 현상이 예, 그렇죠.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는 1분기 안 좋을 거라고 인도량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레거시 미디어는 그거를 이제 딱 집어서 가는 거죠. 안 좋다. 이제 떨어진다. 중국 올라온다.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중국 보험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네. 이거 제 정확 이게 아니 이거 이거 작년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월까지 확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조금 제 25년도 1, 2, 3월만 좀 확대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모델 Y 생산을 이제 계속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시행을 했었냐? 제로금리 프로모션 이거를 계속 연장을 했었죠. 그러면 이거 안 좋을 거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부품 바뀌고 생산 공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정상적으로 올라오려면 시간 좀 걸린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주차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모델 Y 리프레시 모델 같은 경우에 주니퍼 같은 경우는 2월 4주차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주부터. 예. 예. 근데 3주차까지는 6,900대였거든요. 한 주 동안. 근데 갑자기 4주차에 12,400대. 그러니까 거의 2배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량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선주문량 얼마예요? 20만 대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 다 밀어넣으려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점차 올라올 텐데 그러면은 이 공포 심리에서 여기서 딱 레거시 미디어 딱 그 제목 테슬라 인도량 안 나온다. 판매량 안 나온다. 이게 분명 23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내용이 또 많을 겁니다. 그때 예. 23년도 1월 달 $100 때 이런 제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공포 심리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본질은 안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자율주행은 로보택시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도지랑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6월 달까지 한다고 했죠. 근데 1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예, 했는데 예. 저는 그게 뭐냐면 백악관에서 완전 숙식하면서 도지를 하는 거는 6월 달까지일 것 같아요. 아하. 이게 트위터 인수할 때랑 좀 비슷한 건데 네. 트위터 딱 인수하고 나서 했던 게 해고, 정상화. 테슬라 지금 스페이스X랑 테슬라 경영 안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네.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러면 트위터의
집중해서 테슬라 스페이스X 망한 거 아니냐? 예. 라고 했겠죠. 근데 실적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때보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에서 아직 제가 6월 달까지는 전념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6월 달부터 로보택시 런칭을 시작하기 때문에 테슬라 CEO로 돌아온다고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 1년 연장은 제가 볼 때 트위터처럼 알아서 돌아갈 때 그냥 냅두는 거죠. 회의만 하고. 네, 지금 네, 일론이 네, 하는 네. 방식은 매주에 한 번씩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회의하고 병목 현상 있는 데서 그거 해결해주고 끝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건 없습니다. 아직 네. 뭐 자율주행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그 중국의 FSD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FSD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학습을 시킨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저거 광저우에 밤에 있는 교통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극악의 난이도가 어디냐? 부산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게 부산보다 더 심하거든요. 광저우가. 보시면은. 광저우 네, 저거 차선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주차돼 있는 것도 많고 사람이 도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저거를 지금 하는데 완전히 실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아직 데이터 외부 반출이 안 돼요. 이게 국가별로는 아직 외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에 있는 웹에 있는 표지판이나 지도를 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상 데이터로 했는데 파인 튜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경쟁자보다 확실히 높게 나왔다. 실제 주행 데이터도 아닌데. 그럼 실제 주행 데이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자 견해마다 다 다른데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디 뭐 비밀스러운 데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다 나온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여전히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비아디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어때요? 비아디도 제가 그 웨이보나 네네. 위챗에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네. 그 신의 눈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신의 눈? 네,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이름이 네, 근데 예. 주차하다가 이제 잘못 인식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디는 완전 전기차보다 네. 내부 쪽으로 좀만 들어가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를 잘 파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완전 BEV보다는 순수 하이브리드. 전기차보다는.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비아디가 좀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라인업들을 쭉 봤을 때 네. 저가형 차량이 많이 아직 팔립니다. 그래서 이익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수로 보면은 아직 이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라인업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 무서운 거는 그냥 뭐 공짜로 풀겠다는 거니까 무료로. 네. 딥시크도 그랬지만 비아디가 또 뭐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갖다 자기들은 공짜로 풀겠다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겁이 나는데 성능과 안정성을 떠나서. 네. 근데 지금 이 기사도 참 볼만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어지간한 기술주들 주요 종목들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접은 것처럼 똑같은 속도와 기울기로 떨어졌거든요. 네. 원위치 않은데 이 숏감마 스퀴즈가 촉발한 테슬라 과매도 올라갈 때는 네. 급등이 또 급등을 부르고 이 워낙에 미국에도 이 옵션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제로데이 옵션 만기 하루짜리 네. 네. 이름까지 하니 그게 막 오를 때는 또 오르는 걸 갖다가 자극하고 빠질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 최근에 가격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 얘기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CNBC에 나오는 기사가 그겁니다. 투자자들의 85%가 머스크의 정치, 딴 거 있습니까? 지금 도지 수장으로 하고 있는 저 네. 활발한 활동. 트럼프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지금 바쁘고 잠도 못 잘 텐데. 네. 도지 직원들이 일주일에 뭐 120시간 일을 한다나? 뭐 원래 일론이 그렇게 압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되는데 한 85% 정도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 정치에 대해서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이거나 지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실제 공격도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작심하고 머스크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네네. 이 변수도 앞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은 좀 도지 때문에 이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많은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재정 적자가 1,000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국방비보다 이자가 재정 적자 이자가 예. 그냥 이자만 내는데도 한 해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면은 너무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진짜 미국이 진짜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 입장으로서는 굳이 일론이 왜 해야 되나라고 싶은 거기는 하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딱 그거예요. 암살. 네, 정말 이게 좀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일론이 그런 위기가 닥치면 다른 거는 다 상관없고요. 안전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일론을 대신할 경영자는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근데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근데 뭐 도지를 해서 뭐 감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무보수잖아요. 지금 예, 무보수로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베팅을 하는데 저는 트럼프를 2024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도 M7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50% 이상이 다 민주당에 지원을 했는데 100% 공화당에 지원한 거는 일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도지로서 더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는 도지로 인해서 1분기는 고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잘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지에서 제일 먼저 했던 활동 중에 USAID 네. 국제개발처 말이 좋아 국제개발처지 네. 진짜 엉뚱한데 돈 많이 갔더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둘씩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 눈먼 돈으로 이렇게 참 좋은 세월 보내던 심지어 시민단체 NGO 심지어 언론사까지 네. 언론사들도 많이도 받았더만 그런 것들을 다 까발려줬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그런데 미국 국민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은 너무 잘하고 있다거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는데 미국의 또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 보고 있으면 맨날 머스크 보이콧 테슬라 네. 임피치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합하니까 트러스크가 되더만 온 세상 탄핵이야. 이런 식이니까 참 혼란스럽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레거시보다는 저는 이제는 좀 팩트를 봐야 된다. 이게. 팩트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X를 인수했던 게 또 신의 한 수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인수 안 했으면은 아마 이 정도로 트럼프 당선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론도 얘기를 했었고.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주가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배터리, 자율주행, 뭐 차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충전소, 네트워크,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ESS 좀 먹을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좀 특이했던 게 있었거든요. 25년도 이건 SNE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이기는 한데 그 배터리 사용량 탑재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테슬라가 고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성장을 했느냐? 작년 2023년 대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7,90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0.1기가와트시를 생산을 했는데 24년도에는 8기가와트시, 그러니까 거의 7,900% 성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25년도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테슬라가 이제 월 단위로 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0.1기가와트시를 만들었는데 25년도 1월 달에 0.8기가와트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00%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유추를 하는 건 뭐냐면은 4680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오, 4680 이거 수율 잡히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빠르게 잡히나? 그러면은 지금 모델 Y 그 주니퍼 네. 4680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아직 세미 트럭은 좀 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부분에서도 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많이 올랐죠. 오늘도 코스피는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0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볼게요. 지금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오늘 호가 흐름은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5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만 9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7만 5천 원. 현대차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9,600원이고요. 기아는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가 9만 8,700원. 셀트리온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9,9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HD 현대중공업 지금 호가가 보니까 지금 상한가가 예상이 됩니다. 38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1,500원, 에코프로빔 12만 500원, 그리고 HLB가 10%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2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9,500원. 삼천당작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3,500원, 그리고 휴젤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9,900원. 코롱 티슈진 지금 4%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만 8,100원. 리가캔바이오 1%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2,600선 회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730선 회복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금 또 인텔의 또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름이 리부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싱가포르에서 쭉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CNBC 한번 들어가 보시면 바로 진짜 사진이 나오는데 신뢰가는 인상입니다. 근데 이 임명 소식에 그동안에 이제 CEO 그냥 임시 CEO 대행으로 오다가 딱 확정되니까 시간에 걸려서 인텔이 막 날아가네요. 주가가. 어제 우리 한수 보시기에 우리 지금 반도체들 네. 어제 진짜 열일했거든요. 열일했죠. 무슨 모멘텀이 물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가 낙폭이 좀 많았다 보니까 예. 선방을 하는 거는 최근에 국장이 좀 선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방.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네. 저는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 누가? 개인 투자자들분들이 뉴욕장이 예. 오히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진짜 줄초상집 분위기였잖아요. 네. 국장이. 근데 예.
지금 미국장이 좀 떨어지니까 아, 미국장은 변동성이 너무 위험하다. 국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고 그중에 반도체도 많이 외국인들도 많이 사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근데 어제 뭐 반도체가 뭐 디램 수출이 뭐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꽤 선방을 하는 이슈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팔란티어 테크도 여쭤볼게요. 개장 전에 사실 이제 뉴욕 증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팔란티어 테크 특히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대장주기도 하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주가 조정받고 간밤에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80 수준이죠. $85인가요? 네, 팔란티어는 이제 그냥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팔란티어는 다른 인공지능 기업과 다르게 그냥 모든 상품 LLM을 저는 상품이라고 부를게요. 이 모든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온톨로지를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온톨로지가 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기는 한데 이게 뭔가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서 어떤 의미 있는 계층을 만들어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간에 종양이 생겼는데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네. 그냥 이게 온톨로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까고 다 보자. 오. 이런 게 그냥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면 뭐가 네. 있는지 찾아보자. 네. 온톨로지는 이 AI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CT를 찍어서 간암에 여기에 딱 표적이 있으니 종양이 있으니 이쪽만 살짝 개복해가지고 해결하자. 이게 문제 해결인 거죠. 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약에 옷이라고 하면은 의류 매장이라고 하면은 100개의 매장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안 팔려요. 어. 근데 그냥 의류 발주자가 그냥 실수하고 막 그냥 발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너 지금 발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너네 지금 재고 많은데 왜 발주해? 이렇게 온톨로지 진짜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LLM 기반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팔란티어는 국방부 계약 때문에 사실 주가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국방 예산 네, 예산 때문에. 줄인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팔란티어한테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거라면서요. 네, 그거는 안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도지로부터 계속 이번 정부가 전체 보면은 위대한 미국, 네. 위대한 아메리카인데 그러면은 효율을 중요시하는 건데 줄이면은 어디로 가느냐? AI, 국방 AI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AI로. 그게 안드릴, 팔란티어 네. 이렇게 국방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팔란티어가 악재는 아니고 네. 저는 오히려 이 AI를 돌리려면 팔란티어가 필요하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 이제 팔란티어 AIP라고 AI 콘이 있거든요. 이게 개발자 콘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사용 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건데 네. 실제 뭐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재 하우징 고치는 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LNC가 하고 있고요. 네. 한 군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삼양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적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방 아니고 민간 쪽에서도 이게 분명하게 좀 쓰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민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실제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개최를 하게 되면 네. 누가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 절감에서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줬고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더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올랐죠. 오늘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흐름 함께 체크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보였던 대표적인 빅테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CPI가 나왔죠.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그런 안도 심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에서 캐나다라든지 유럽연합에서 상호관세,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6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지금 0.97%, 1% 가까이 올라가면서 736포인트, 730선을 웃돌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올라갑니다. 55,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상승하면서 202,500원. LG에너지솔루션 1.4% 올라갑니다. 35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으로 108,400원이고요. 현대차는 좀 떨어집니다. 197,700원. 기아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네요. 98,800원이고 셀트리온 보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1.4% 상승하면서 217,000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강세 보여줍니다. 68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6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1.2% 상승하는 모습이죠. 129,900원. HLB도 올라갑니다. 79,200원. 에코프로도 0.8% 상승하면서 59,7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좀 볼게요. 오늘 지금 3%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4,500원. 2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작 볼게요. 지금 삼천당작은 0.3% 상승 193,800원이고 휴젤 올라갑니다. 지금 1.6%, 0.7% 상승이네요. 33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3.9% 강세입니다. 47,85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 리가켄바이오는 0.68% 상승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한국첨단 소재가 현재 14%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그밖에 우리넷 그리고 KCS도 각각 3%, 9.7% 강세고요. 한국정보인증이 1% 올라가고 우리로가 3.47% 상승하면서 1,312원, 코위보도 6% 강세입니다. 또 아윈플러스도 6% 넘게 올라가고요. 엑스게이트가 6% 상승하면서 9,160원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첨단 소재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밖에 바이로그 디바이스, 드림시큐리티도 5%에서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섹터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초전도체, CXL 다 올라갑니다. CXL부터 볼게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8% 넘게 올라갑니다. 18,700원. 어제장에서도 사실 반도체 관련 섹터들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TLB도 4.5% 상승 19,660원. 그리고 코리아 서킷도 올라가고요. 네오셈 2.5% 상승, 오킨스전자, 파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15,940원 선이고요. 자, 그리고 퀄리타스 앞서 보셨고 상승폭이 9% 오름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8% 상승 중이고 마음 AI도 1.9% 올라가고요. 심텍도 4%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AD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어보브 반도체 모두 2%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도 좋네요. 지금 보니까 LS가 7% 강세입니다. 109,200원. 그리고 일진전기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27,550원. 지금 가온전선, 대한전선도 각각 1% 이상 올라가고 LS 마린솔루션도 2% 상승 중이고요. KBI 메탈도 2% 오름세, LS 에코에너지까지도 모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좋아요.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4% 가까이 올라갑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 넘게 올라가면서 306,000원 선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도 좋고 뭐 반도체 좋고 양자컴퓨터 좋고 좋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5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0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76억 원, 4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9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 지금 매도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50전 하락한 1,45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국내 증시는 좋네요. 그죠. 네, 예. 어제도 좋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못 가는 데가 보이나요? 못 가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오늘은 어지간하면 다 뭐 음식료 섹터가 좀 지지부진하고 엔터는요. 엔터요. 예. 엔터 쪽은 지금 엔터 쪽도 약간 뭐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려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0.4% 하락이고, 예,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한수석이 나와서 그런지 또 궁금해지네. 어떤 미용 저쪽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미용, 뭐 화장품 이런 쪽은. 그러게요. 오늘 네. 뭐 휴재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는데 뭐 클래시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 오늘 좀 미용기기 쪽은 혼조입니다. 혼조. 야, 이제 2,600은 그거 하고, 어쨌거나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출렁거리면 있겠지만 2,700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했던 그 다음 날부터인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저도 막 민망해졌는데, 그래. 조선주도 진짜 좋네요. 조선은 진짜 세고 방산도 세고. 예. 그리고 바이오는요. 요새 바이오도 미국은 좋아요. 조금 바이오가 약간 흔들리던데. 뭐 알테오젠 같은 게 좀 4% 올라가고 바이오 쪽은 보니까 지금 코스닥 쪽이 특히 좋아요. 코스닥 쪽에. 예. 예. 장 좋을 때는 또 바이오 같은 게. 저기는 지금 미국에 좀 약간 그 바이오 쪽 무슨 뭐 비만 치료 관련했던 그 주식들이 조금 최근에 좀 흔들림이 좀 있었죠. 뭐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예. 뭐 하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또 가려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삼천단제약. 예. 글쎄, 고부 한수적 뷰가 궁금하네. 말이 많던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이게 경구용이잖아요. 네. 삼천당제약이 결국에는 이게 피하 주사제도 아니고 그냥 그 정맥 주사제도 아니고 그냥 이제 경구용이다 보니까 편리한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계약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그럼 계약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가가 너무 하락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협업 가능성은 좀 제기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걸로 베팅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삼천당제약 S 플랫폼이 주사제 형태의 약물을 그냥 먹을 수 있게 좀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위고비나 이제 삭센다나 이런 주사제 업체들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시장을 더 확장하려면은 주사 맞는 거에 거부감이 있다 보니 경구용으로 바꿀 니즈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예.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랑 협업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삼천당제약은 이 S 플랫폼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확실한가요? 위고비. 아니, 저 3천, 예. 이건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이고. 네, 그냥 이제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하는 플랫폼이고. 플랫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효과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그쪽에서 네.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또 궁금한 게 저는 그 이제 뭐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AI 피지컬 해가지고 이제 로봇 좀 네. 관심 많이 받았잖아요. 어때요? 로봇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요? 국내 로봇 기업은 아직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예요? 저는. 별로라기보다는 예. 주가가 비싸다. 주가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조가 좀 넘어가는데 네네. 지금 PSR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작년 전체에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200억 정도거든요. 감히 계산도 안 나옵니다. 이게 PSR 기준으로 봐도. 예. 그러면은 저는 이 위에서 수급 상황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물량이 대차거래만 있다라고 하면은 CFD로 공매도 칠 사람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물량 없어서 뭐 안 될 겁니다, 이게.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는 일단 공매도도 좀 위험하기는 하다. 이제 공매도가 전체 그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수급 상황에 봤을 때는 좀 타겟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뭐 이게 기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주가 측면으로는 좀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주가 진짜 좋네요, 확실히. 조선주. 왜냐면 사실 이게 또 관세 정책에서 있으면 좀 무풍지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또 뭐 네.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조선업에 대해서는. 네. 예, HD 현대마린 엔진이 지금 6.8% 한화오션도 그렇고 최근에 막 올라오다가 약간 조정을 받긴 했는데 사실 뭐 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약간 아찔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 조선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를 탔죠. 이제 예. 아예 타기는 탔는데 이제 아마 그 HD 현대마린 HD 현대 부회장이 지금 아마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팔란티어 한번 만났었고 네네. 그다음에 어제가 이제 빌 게이츠 만났거든요. 알렉스 카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HD 현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빌 게이츠가 SMR 쪽에 소형 원자로에 좀 예, 많이 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는 AI 조선소. 원래 그 HD 현대랑은 팔란티어가 좀 관계가 좀 깊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트럼프를 탄 거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친환경 선박. 네. 그러니까 계속 그린란드 원하고 계속 가스 퍼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천연가스 쓰세요라는 입장이잖아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예. 그럼 지금 배 LNG선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 국방도 연결이 돼 있겠지만 국방 쪽도 따로고요. MRO 사업도 따로고요. LNG 사업도 따로입니다. 네. 근데 LNG 사업이 좀 저는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국방 쪽에서는 조선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뭐 MRO 사업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장 캐파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가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거 쓰면 어디다가 납품을 해요? 전 세계에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처럼. 가즈프롬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럼 미국에서 배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네. LNG 터미널 일단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LNG 선으로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중국에 맡기면은 아직까지 신뢰도는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LNG 선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후둥종화조선일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 2018년도에 그 호주 해역에서 글래드스토노가 LNG 선이 한번 납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이거 건조한 지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가져와서 고치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끝 폐선. 원래 40년, 50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중국이 뭐 1위다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선. 이제 뭐 저거 마진 뭐 얼마 남지도 않는 거 그냥 뭐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LNG 선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LNG 본행제 동성와인텍이라든지 한국화본 어허. 이런 게 주가가 쫙 갔던 게 LNG에 대한 수혜를 다 받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피팅 업체들, 그러니까 관관 업체들인 거죠. 왜냐면은 파이프 안 하는데 왜 관관이 수혜 받아요?라고 하면은 LNG 터미널에 또 들어가거든요, 관관이 피팅이. 그래서 이게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LNG 쪽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산 봐야 돼요, 방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라가고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왜냐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한테 니네 방위비 증액하라고 이게 네. 요구한 상황이고 지금 자주 국방을 위해서 다들 방산 쪽 지금 예산을 지금 할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우리나라 또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라인메탈이 어제 컨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라인메탈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좀 잘 파는데 예. 아직 휴전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사는 조금 이제
펀더멘탈이 아니고 이제 센티멘탈로 좀 건드리는 게 있겠죠.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대세 흐름은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물론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는 말씀은 네. 아닙니다. 이거 차트 오해하시면 보면 안 알죠.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이 흐름들을 보고 언제든 제가 여기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GDP 대비해서 몇 프로 할 거냐. 예. 방위비. 예, 지금 이게 뭐 4%, 5%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럼프는. 네, 지금 GDP 원래는 이게 방위비에 의회를 통과해서 이걸 땅땅땅 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라인메탈 어제 컨콜 보니까 GDP에 원래 1% 초과하는 방산 지출 부채 제약에 대한 거를 이제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야 GDP 1% 넘어가는 거에 대한 뭐 재정 적자가 좀 있더라도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무기 사는 거. 예. 그러면은 독일 국방 지출에는 이제 상한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없어진 거예요. 라인메탈 컨콜 보니까 예. 제가 어제. 네. 그러면은 나토 회원 유럽 국가들 방산 지출은 쭉 가는 거죠. 아,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연간 1,500조 원 우리나라 네네. 1조 유로까지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음. 그래서 어제 라인메탈에서 컨콜에서 얘기한 게 방위 산업 사부 매출이 2025년도에 이제 YOY 기준으로 40% 성장할 거다. 이미 2024년에 36% 성장했는데.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방산 쪽 보니까 유럽 쪽 무기는 계속 인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공장 잘 안 돌아가니까. 아, 예. 그래서 폭스바겐도 계속 고민하잖아요. 아하. 전기차 안 팔리고 내연기관차 중국에서 계속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라인메탈하고 공장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되는데 어디냐 일단 좁아. 근데 가성비도 좋아요. 우리나라 무기가. 아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독 뉴스로 나온 게 캐나다 쪽에 K9 자주포를 제안을 했다라는 게 제가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그 단독 뉴스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수에서 오늘 조금 지금 주가로는 좀 뜰 수도 있겠죠. 지금 뜨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꺾이진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한번 봐야 되는 건 저는 또 풍산? 풍산. 네. 결국에는 이 자주포라는 게 다 규격이 돼 있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세계대전 할 때 말고 지금은 다 155mm 자주포예요. 그 포탄 생산 얼마나 하니? 연간 생산량이 유럽에서 6만 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어디서 요청할 거야? 그 이거 풍산이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포탄까지 좀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또 풍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세요라는 것보다 밸류가 좀 조정이 올 때는 한번 놀려보시는 것도 근데 나쁘지 않아요. 한수정님 지금 우리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리신 글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 방산 이쪽도 이달 말 공매도 재개되면은 또 거품 한번 빠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는 누구나 가질 만한 우려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우려스럽죠. 이거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게 내가 공매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점에 있는 거를 할 거냐, 완전 고점에 있는 거를 할 거냐.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CFD를 돌리고 있으신 분들도 공매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고점에 있는 거를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꺾는 거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현재 2,59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7% 상승세로 732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 외국인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59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이 157억 원 순매수, 더불어서 개인도 31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60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31억 원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58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우주항공, 국방,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손해보험, 자동차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랠리 속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하자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첨단 소재가 22% 가까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020원입니다. KCS가 13.7% 급등하며 12,060원, 아이윈플러스가 4.2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8.4% 상승세, 코이버도 6.41%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6,140원대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강세 이어갑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등했다 보니 AI 반도체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3%대 오름세로 17,740원, 제주 반도체가 4.16% 오름세로 15,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가 1%대 오름세, 아이언 디바이스도 1.38%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4,055원입니다. 마음 AI는 하락 전환된 상태인데요. 0.49% 하락하면서 18,260원. 지금 종목들 내에서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장중의 흐름은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대표적인 트럼프 행정부 수혜주로 거론되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출회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한화오션이 5.35%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4,800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73% 오름세로 3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이 2.56% 오름세로 8,020원, HD 한국조선해양 2.82%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21만 8,500원입니다. HD 현대미포까지도 3.3% 강세로 10만 6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도 반등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방산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어제 신고가 돌파한 데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7.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0만 1,100원입니다. 웨이브 일렉트로가 1.25% 오름세로 4,455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56%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70만 원 돌파하면서 7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5%, S&T 다이내믹스가 4.18%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36,100원입니다. 오늘도 시장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어지는 한류 열풍에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이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좋은 품목들이 있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K 수출 효자 품목들이 OTT 콘텐츠와 SNS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퍼지면서 올해도 순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K푸드 인기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라면은 지난해 13억
6천만 달러로 차지를 했고 또한 10년 사이 수출 1위 국가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의 평균 성장률도 10년간 네덜란드는 26.5%, 그리고 독일은 23.1%, 영국도 17.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국내 K-뷰티 산업도 작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21년 이전 최고 기록 92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작년 한 해 매출이 23년 대비해서 11.6%가 줄었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쪽은 미국은 같은 기간 67.8%, 그리고 일본은 26.6%나 증가를 하면서 170개국 이상 국가로 다각해 놓았고, 미국에서 K-뷰티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를 통해서 아마존 랭킹을 싹쓸이하면서 실적 상승이 지속되거나 하는 종목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수출 효자 종목 중에 어떤 기업 좋게 보시나요? S&D와 APR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S&D는 불닭 라면의 메가 브랜드화로 핵심 원료 덕점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4년 3분기 매출은 당연히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삼양식품의 블락 시리즈 글로벌 성장에 이어서 25년 6월에 증설 완료 시에는 생산 능력이 27%가 증가하고, 밀양의 2공장이 26년 말 100% 가동 시에는 S&D 가동률도 72% 수준까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좋아서 배당 총액이 최근 5년 사이에 4배가 증액이 됐고, 작년 4월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하면서 주가 상향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다시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달성해도 불구하고 추가 공장 증설 완료 기대감으로 조정 시에는 68,500원에서 66,500원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PR인데요. 홈뷰티 디바이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업체로 좀 보여집니다. 미국 아마존 뷰티 제품 순위 탑 100 내에서 10개 제품의 상위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8%, 그리고 영업이익은 17.7%가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4분기 매출은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는 100% 압도적 성장이 예상되는 희소하게 고성장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4년 동안 영업이익은 143억에서 1227억으로 9배 상승하면서 해외 시장 본격화가 실적과 주가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액분 이후에 하단 박스권인 38,000원과 58,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고 재차 상승 초입 구간에 있으며 원형 바닥이나 U자형 바닥 반등 모습에서 초기 구간으로 접근은 현재가에서 64,000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U자형 상승 끝 구간인 7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국내 증시 쪽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역시 가속도가 조금 붙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셧다운 우려, 그리고 다음 주에 소매 판매 대기, 그리고 금일은 이제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으로는 국내 대표 제조업, 반도체나 2차 전지 대형주가 관세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모멘텀이 있는 유리기판,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소캠 관련주들은 반등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중공업이나 기자재 쪽은 상승을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테마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원전주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나 의료미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를 압축해 구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상속세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국세 언니. 김 차장님, 야, 이 75년 만이라 중간에 한 번쯤 뭐 손볼만도 했는데 75년을 갖다가 그러면 이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75년대에 생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괄공제 한도는 1998년 그리고 또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은 2000년까지 개정이 한번 되고 나서 그래요? 25년 동안 지금 현재 상태로 세율의 변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지금 상속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현재 경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물가는 상승했는데 상속세 세율과 과세 표준이 그대로다 보니까 우리 중산층에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10명 중에 1명은 상속세로 인한 납세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넘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을 때, 자녀만 있을 때는 5억 원 공제를 받게 되면 8천만 원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한 부모님만 계실 때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상속을 받게 되면 8천만 원의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이제는 중산층에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아니, 10억짜리 아파트 네. 한 채가 그럼 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어 아버님 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게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상속이 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10억에 대한 기준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보통은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신 홀어머니, 홀아버지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자녀가 5억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5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10억까지 세금 없는 거 아니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입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 계실 때는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는 자녀 공제 현재 5억까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예에서 지금 8천만 원 네. 상속세라고요. 맞습니다. 대출 받아야 되네요. 세금 내려고. 실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또 집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기야 재벌들도 상속세 때문에 대출 받고 갖고 있는 지분 팔고 이러던데 맞습니다. 서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중산층의 재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여야에서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상속세 부과 방식 자체가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 취득세 이러면은 그 누진세율도 굉장히 완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구분이 예. 상당히 큽니다. 이름은 좀 유사한데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동안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계산을 해서 각자 납부를 상속인들이 나눠서 했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30억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납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다는 유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상속 재산 기준으로 각자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10에서 50%로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3명일 경우에는 각각 본인들이 저율 과세 구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전체적으로 현상이 되고요. 납부세약 또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30억 아파트를 한 채 상속받거나 아니면 30억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은 4억 4천만 원을 상속인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개정이 되면 유산 취득세로 1억 8천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배우자의 경우에 이제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도 활발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유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을 때 본인의 지분만큼 법정 지분만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요. 전액 비과세를 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받는 10억에 대해서 배우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요. 유산 취득세로 갈 경우에는 자녀가 받은 10억에 대해서 자녀 각각 9천만 원씩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는 취지는요.
배우자는 평생 동일하게 같이 경제적 활동을 안 하더라도 네. 같이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동일하게 일군 동일 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부가 이전될 때 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동일 세대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동안 계속 과세를 그렇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산 취득세로 받는 방식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되는 점이 네.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전부 다 배우자 공제가 다 사라져서 배우자 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현행 법정 지분율까지만 네.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지분율을 넘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 총 한도가 있습니다. 네. 30억까지는 한도인데 이 30억을 폐지하자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법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은 전액 공제를 해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10억까지는 현행 이제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되면 법정 지분율이 높아지더라도 10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전부 해주겠다. 하지만 1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본인의 법정 지분율 또는 30억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유산취득세 과세 방안에 같이 나온 배우자 공제에 대한 바뀐다고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8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년 그때 시행된다고 했을 때부터 사망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는 2028년부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받을 상속 받을 게 많거나 물려줄 게 많은 네.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 하기도 한 게 지가 답답해서 저런구나 싶었겠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드는 그 어떤 의문은요. 열심히 벌었죠. 네. 따박따박 기업은 기업대로 법인세 내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다 세금 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로 집 살 때는 취득세도 내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어머니 살아가기 이제 더 그거 막막해지고 한데 그나마 그거 물려준 거. 거기서 또 그렇게 떠들어갑니까? 이 또 이중 가세, 삼중 가세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38개 중에서 24개 나라만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과세하는 나라는 또 한국 포함해서 4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중과세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낸 소득세를 전부 다 내고 일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도 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첫 번째 있고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한 OEC국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상속 재산을 받고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자산 자본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이 발생을 글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납부하기가 용이한 거죠. 하다못해 빚도 안 내고 세금은 낼 수 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 내면서 세금 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래도 빠른 시일 아래 이게 지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30억의 경우에는 지금 4억 4천만 원 납부를 했는데 네. 지금 그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인당 9천만 원 자녀만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집은 30억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우리 네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20억의 아파트를 보면요. 예. 지금 현재는 부모님이 한 분 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자녀가 숫자에 상관없이 일괄 공제라 해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배우자의 지분율만큼 한도를 적용하다 보면은 20억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예, 배우자에게 공제 금액을 가장 많이 몰아주더라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지분율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에 대한 공제 8억 6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억 3천인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개정이 되게 되면은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는 법정 지분율이 초과하더라도 전부를 공제 가능하고요. 배우자 잘 큰 것이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씩 인당 적용을 5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이 공제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 경우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2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산층이라고 하죠.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아파트 한 채에 뭐 금융자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딱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한 동네 아파트값 상한선은 나왔네. 20억이네. 거기에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잘못하면 세금 네. 내니까. 지금 이미 지금 설명하신 케이스가 이제 네. 부동산 상속 받았을 때 케이스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과 현금도 동일하게 사실 현금도 계산은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유산 취득세 아까 설명하신 건 이제 잘 이해가 됐어요. 네. 미리 나눠서 하니까 훨씬 네. 세금 부담이 주는데 이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또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지금 네. 근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부자 그거 했고. 감세라는 거 조금 더 얘기를 네,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세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 공제를 인당 5억씩 추진하자.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낼 때 최고 세율이 지금 30억 초가 50%인데 네. 이 부분을 40%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낮아지면요. 30억이 넘어가는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30억을 초과하는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세율에 대한 정부 발의가 지금 여야가 합치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할증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최대 주주가 받을 경우에는 그 주식 평가가액의 20%를 할증해서 세율 면에서는 10%또 가산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다 모두 그 부자들을 위한 세금인데 그 부자들을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 여와 야가 지금 합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편으로 또 보면요. 부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을 이제 이끌고 있는 분들일 텐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 상속세율을 낮춤으로써 부의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속세율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 해외로 자산이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상속세를 낮춤으로써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자 감세이다라는 논쟁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을 낮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앞서 저희가 20억 원도 예를 들었고 30억 네. 원도 예를 들었는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뭐 아파트나 주택 네. 이런 거를 이제 상속받게 됐을 때 이게 상속세 낼 돈이 없으면은 뭐 네. 연부연납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또 팔아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네. 팔게 되면 또 뭐 양도세라든지 네. 이게 또 비과세 뭐 네. 여부도 다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요, 이 상속받는 상속인한테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네. 또 이 상속받은 물건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내야 그렇죠. 되고. 네, 처음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에 따른 취득세
그럼 상속세 따로, 취득세 따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인 경우에는 국세고요. 취득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예. 취득세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받을 때 무주택자가 취득세를 낼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이 없는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요. 이 경우에는 0.96% 저율이지만 유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3.16%까지 이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택을 취득받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주택도 그렇죠.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이미 집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집을.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 증여세 개편은 안 돼요? 사실 증여세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왜냐하면 증여세 공제가 너무 낮거든요. 그렇죠. 지금 10년간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 간에 6억 예. 이것이 다 상속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공제가 낮기 때문에 네. 사전에 생전에 증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생전에 증여 공제가 많아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부에 이전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그것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190억까지 예. 평생 공제라고 해가지고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사전에 주는 것도 공제 금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증여 재산 공제를 높여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생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상속세만 개편되면 이것도 문제인 게 결국엔 다 상속세로 다 넘어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증여가 더 안 이루어지는 네, 증여를 안 하고 상속으로 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정체가 되거든요. 예. 네. 이거 뭐 채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세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나라가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업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중소기업 하면서 뭘 하면서 좀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기보다는 뭐 네. 그대로 쪼그라드니까 맞습니다. 그냥 인수할 때 있으면 그냥 넘기고 그냥 여생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딸딸딸 세금 끌 생각보다도 좀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 세정은 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개인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나라 경제를 맞아요. 운영하는 방식도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출발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음봉이네요. 약간 뭐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괜찮죠? 예, 나쁘지 않네요. 예. 그냥 외국인이 안 도와줄 뿐인데 좋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